안녕하십니까. 하루의 경제 주식 마무리 경주마 이재용입니다. 오늘 하루는 어떠셨습니까? 갈 길이 멉니다만 그래도 괜찮은 하루였지 않나 싶습니다. 새벽에 미국장 빠져서 오늘도 각오를 해야 되는가, 우리 장 오늘도 각오 좀 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그래도 잘 견뎌줬고 나름 선방을 했습니다. 그리고 삼성전자가 그래도 뭐처럼 의미 있는 상승다운 그런 상승을 보였지 않나 싶습니다. 자, 오늘 경주마 함께 달려줄 기수 여러분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하는 말마다 무섭습니다만 무섭게 맞아 떨어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분의 무섭고 냉철한 시장 분석을 다시 한번 들어볼 수 있는데요. 정철진 경제평론가입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지금 우리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 주식 투자자의 관심은 딱 하나인 것 같습니다. 네. 과연 지금이 바닥일까 아닐까라는 궁금증인데요. 현재 우리나라 주식시장 바닥인 것 같은 신호도 분명히 나오고는 있습니다. 네. 그러나 좀 더 확인해야 되고 눈으로 직접 체크해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이제 바닥에 대한 이야기들, 국내 수급, 재료, 또 중국 관련한 이야기까지도 함께 하실 테니까요. 1시간 동안 저희와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좀 희망적인 예언을 해주셨으면 하는 개인적인 바람이 있습니다. 네. 시장 하락한다고 마냥 뒷짐짓고 있어서는 안 되겠죠. 그러다가 정말 뒷북 칠지도 모릅니다. 미리 공부하고 대비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분이 나왔습니다. 미래에셋 반포 WM 장희성 지점장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요새 시장이 너무 힘드시죠? 네, 다 덮어놓고 안 보고 싶으실 겁니다. 물론 이제 덮어놓고 안 보신다는 거는 버티실 수 있다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나쁜 건 아닌데요. 하지만 이럴 때일수록 공부를 해야 됩니다. 남들이 놀 때 공부해야 등수가 오릅니다. 오늘 저녁 남들 다 술 마시고 놀 때 저희 경주마와 함께 시장 한번 공부해 보시죠. 네, 주가 잔고는 엎어놓고 그다음에 나머지 공부를 좀 하자. 네. 알겠습니다. 미국 주식 얘기하는 날 이분 빠지면 안 되죠. 또 한 분의 고수 모셨습니다. 바바리안 리서치 장희석 이사님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오늘 국내 증시는 좋은 모습을 보였지만 어제 새벽 미국 증시는 또 많이 빠졌습니다. 네. 미국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 많이 어려우실 것 같아요. 이럴 때일수록 저희와 같은 이제 해외 주식 전문 리서치에서는 더욱더 선명하고 그리고 도움이 되는 투자 의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바바리안 리서치의 정희석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장희석 이사님도 요즘에 힘이 좀 빠지죠? 예, 힘이 날 수는 없는데 그래도 이럴 때일수록 이제 저희 지점장님처럼 열심히 공부하고 있습니다. 예, 오늘 이 세 분 전문가와 함께 열심히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일리 이슈부터 시작을 할 텐데 오늘 두 가지로 추려놨습니다. 예상하셨다시피 우리 장에 대한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2,600 넘어섰고 어떤 분들은 이제 2,700에 대한 기대감도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어쨌든 갈 길은 멉니다. 오늘 장 어떻게 보셨습니까? 일단은 기관이 들어왔다라는 네. 건데 기관도 좀 세부적으로 좀 보면 우리가 원하는 기관은 사실 뭐 연기금이라든가 좀 더 중장기 눅진한 기관 투자자를 원합니다. 네. 그러나 이제 금융 투자 같은 경우에는 좀 들어왔다가 또 빠지고 하고 있죠. 그러나 어쨌든 기관들이 좀 들어왔다라는 것, 또 대장주인 삼성전자가 눈에 띈 반등이 나왔다는 네. 것들이 좀 있겠고요. 외국인 투자자들에 대한 이야기도 뭐 이따 더 자세히 하겠지만은. 매도의 강도는 좀 줄어들었다라는 네. 점, 그런 것도 하나의 체크 포인트가 될 수 있겠고 환율도 실은 무섭도록 올라서 뭐 1,300원 가네 마네 하는데 이제 1,280원, 1,270원 레벨이기 때문에 오늘 하루만 놓고 보면 어떤 희망의 빛은 볼 수 있다. 바닥이라는. 네. 그러나 아직 확실한 건 아닌 것 같아요. 좀 더 바닥을 보려면 외국인의 수급에 있어서의 문제들이라든가 환율도 1,250원 밑으로는 확 깨져 내려와야 된다라는 것들, 또 그 외에 해외 재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긍정적이긴 하되 저는 아직은 바닥을 논하기에는 조금 더 체크할 것들이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외국인의 매수가 들어왔다 이래야 되는데 이제 매도가 주춤했다 요쯤에서 이제 마무리를 해주셨는데요. 삼성전자의 오늘 약진 어떻게 보셨습니까? 뭐 일단 삼성전자는 최근에 어쨌든 반도체 업황에 대한 그 바닥론도 있지만 네. 외국인들의 그런 플레이가 더 중요해요. 일단 이게 환율이 외국인들은 정말 우리보다 더 중요하거든요. 우리는 참고 지표로만 하지만 그들은 환차액이 연결돼 있기 때문에 그것이 더 신경을 쓰는 것이고 네. 사실 우리가 삼성전자는 이게 원화가 약세가 될 때 수출에 잘 되지 않겠냐고 하지만 주가는 반대입니다. 워낙 강세 구간에 이제 외국인들 매수가 들어오면서 삼성전자 주가가 강한 면이 있거든요. 근데 그걸로 이제 외국인들 플레이를 보면
글쎄요. 일단은 그 환차손에 대한 공포, 네. 환율이 더 올라가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을 하면서 매도가 줄어든 건 분명히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일단 오늘 사실 외국인들이 장 초반에 선물 매수가 많이 있었어요. 근데 막판에 많이 줄어들긴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선물 매수를 하면서 선물이 고평가가 되니까 사실 오늘의 그 기관 매수는 약간 그 현선물 차익 거래가 많이 있습니다. 금융투자가. 그래서 그 금융투자가 주식을 많이 샀지만 그에 상응한 선물 매도가 많이 있긴 있었거든요. 네. 그러면서 들어온 게 있어서 글쎄요. 아직은 좀 혼재되어 있다. 네. 뭐 완벽한 시그널은 아니다라고 보지만 분명한 거는 정말 속절없이 빠지던 거에서는 또 외국인들이 속절없이 팔던 거는 네. 분명히 멈추는 기운이 있다라고 좀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도 오늘은 좀 살겠다. 그렇죠. 제가 여기 올 때 오늘 지하철 탔는데요. 지하철에서 그 젊은 친구들도 이거 많이 봐요. 그렇죠. 주식 그거 보는데 좀 빨갛더라고요. 그러니까 오늘 표정이 좀 달라요. 근데 미국은 예? 오늘 새벽에 그거 왜 빠진 겁니까, 미국? 미국과 같은 경우에는 계속적으로 인플레이션 압력에 대한 부담을 많이 느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특히 어제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버냉키, 이제 네. 과거에 이제 연준 의장 같은 경우가 굉장히 부정적인 경제 전망을 말씀을 해주셨어요. 네.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은 향후 미국 경제가 1년 혹은 2년 안에 스태그플레이션이 분명히 올 것 같다. 이런 무서운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그리고 뭐 조금 더 무서운 이야기로는 뭐 부동산 경기도 확 꺾일 수도 있고 네. 조심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해서 미국은 확실히 좀 전체적으로 봤을 때 지금 이런 매크로 환경의 변화에 악영향을 계속적으로 받고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실제로 기업들의 이제 펀더멘탈 같은 경우를 한번 보더라도요. 미국과 같은 경우에는 애널리스트들이 이제 미국 주요 기업들의 이제 실적 추정을 한번 해보면요, 이게 실적 추정을 계속 하잖아요. 근데 최근 들어서 계속 실적 추정치가 낮아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반면에 한국과 같은 경우에는 네. 미국보다는 덜 떨어지고 오히려 네. 실적 추정치가 오르는 기업들도 계속적으로 네.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그런 부분이 최근에 이제 미국은 계속적으로 좀 부진한 흐름을 보이고 있는 이유일 것 같고 한국은 오늘 상대적으로 좀 좋았던 네. 이유도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그 우리 주식을 담는 것보다는 그 서학개미들이 미국 주식을 담으면 더 빨리 수익을 냈는데 이제 만회해야 되잖아요. 네. 근데 만회하는 시점에서는 글쎄 전 전문가가 아니어서 잘 모르겠지만 그래도 미국의 회복보다 우리의 회복이 더 빠를 것 같은 그런 느낌적인 느낌이 있어요. 그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단 단기적으로는 충분히 그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단기적으로. 왜냐하면 사실 우리 증시가 최근에 버티는 그 원인은 네. 미리 빠졌기 때문도 있어요. 네. 그 미국 시장의 고점은 한 작년 연말쯤 나왔다면 네. 이제 우리나라 증시는 작년 한 중반에 나왔기 때문에 먼저 많이 빠졌고 그리고 미국이 빠지는 동안 좀 버티는 모습을 보여주기 때문에 충분히 반등도 먼저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일단 위험 자산 선호 현상으로 바뀐다면 어떻게 보면 더 위험 자산이 신흥국 증시가 먼저 반등을 할 수 있겠습니다만 글쎄요, 일단 단기적인 반등은 국내 증시가 빠를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반면에 약간 중장기적으로 이 반등의 연속성으로 보면 어디가 경기가 좋은가 아직까지 그리고 어디가 강한 긴축을 할 만큼 경기가 버틸 수 있고 그로 인해서 단기적으로야 어쨌든 달러가 약세가 되겠지만 이게 금리가 계속 올라갈수록 뭐 그 미국으로 환류되는 자금은 많을 거거든요.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국내 증시, 중장기적으로 미국 증시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미국은 사실은 지금 달러가 너무 높은 상태니까 감히 들어가기가 좀 애매한 부분이 있고요. 근데 그거 하나 또 궁금해요. 어떤 때는 미국 주식이 떨어진 날 여지없이 국내 주식도 떨어져요. 근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새벽에 미국 장이 안 좋았는데 우리 장은 견디면서 올라가더란 말이에요. 이런 걸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됩니까? 누가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이게 사실 뭐가 먼저냐라는 문제를 가지고 많이들 이제 논의를 많이 해봤었는데 저희 여의도에서도 사실 어디가 먼저인지는 잘 알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오히려 이제 한국과 같은 경우가 이제 선행 지표라고 해서 오히려 한국 주식이 먼저 이제 미국 주식을 좀 앞서서 좀 움직이는 그런 모습도 보였는데, 근데 사실 그러니까 주식 시장이 떨어지고 오르는 이유를 봐야지만이 이게 같이 움직이는지 따로 움직이는지 확인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제와 같은 경우에 보면은 미국은 그러니까 한국과 이제 미국 주식 기업들의 차이를 보면은 미국 기업들이 오히려 지금과 같은 인플레이션 환경에 더 취약합니다. 그러니까 미국 증시 같은 경우에는 꿈을 먹고 사는 기업들이 또 많잖아요. 그리고 뭐 소프트웨어라든지 IT 뭐 이런 기업들이 많다 보니까 사실 인플레이션 환경에서는 뭔가 좀 안 좋은 흐름으로 가는 경향이 있고
한국과 기업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시클리컬 기업들이 많기 때문에 의외로 인플레이션 환경에서는 좀 버텨줄 수 있는 그런 네. 체력이 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오늘과 같은 경우에는 인플레이션이 주요 초점이었다 보니까 미국은 좀 부정적으로 더 반응을 했던 것 같고 한국과 같은 경우에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런 인플레이션 환경 속에서도 실적 추정치가 오른다거나 혹은 좀 상대적으로 좀 버틸 수 있는 체력을 확인했다거나 이런 이유 때문에 좀 올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또 바닥을 확인하기가 어려운 문제인 것 같아요. 우리가 보통 바닥을 이야기할 때 고점 대비 이제 20%를 빠지면 약세장으로 예. 진입을 하고요. 약세장에 진입을 할 때는 항상 바닥 확인을 할 때는 패닉셀이 나오고 스마트 머니가 받으면서 예. 다시 이제 바닥을 확인하게 되는 이런 모습인데 네. 나스닥은 지금 베어마켓으로 들어갔습니다. 한 25% 빠졌으니까. 근데 시클리컬한 기업들이 있는 또 인플레이션을 해지할 수 있는 다우는 또 간당간당 네. 하고 있거든요. 코스피도 뭐 억지로 맞추면은 약세장이라고 볼 수 있지만 아직은 안 빠진 지금 네. 2,600 요 언저리니까 우리도 이제 시클리컬한 기업이 많이 있기 때문이긴 한데 그래서 저도 매일 생각할 때 바닥일까 아닐까를 고민을 하는 게 옛날 문법을 그대로 적용하자면은 아직 바닥인 한참 멀었죠. 왜냐하면 지금 항복한 물량이 안 나왔잖아요. 아까 얘기한 패닉셀. 예, 패닉셀이 나가 떨어져라 이거죠. 예, 하고 예. 그거를 기다렸다가 외국인들이 이제 스마트 머니가 들어와서 받고 예. 그럼 그때가 바닥이었어라고 하는데 그런 모습이 없거든요. 예. 그러니까 옛날식대로 하면 아직 바닥은 멀었고 더 빠져야 되고 외국인들이 마음을 바꿔서 한 5거래일 연속, 6거래일 연속 순매수를 하고 한 1, 2조를 사야 아 거기가 바닥이야. 이걸 기다려야 바닥인지 아니면 이건 옛날 문법이니까 이제는 우리가 인플레이션 해지할 수 있는 시클리컬한 것도 있지 않습니까? 정유주라든가 자동차라든가 이걸 가지고 다시 랠리를 칠 수 있으니까 외국인들도 그 물량을 받아줄 거야. 그러면 여기가 바닥일 거야라는 이 두 가지 시선이 있는데 근데 저는 옛날 옛날 사람이어서 옛날 바닥하고 지금 바닥은 다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옛날에는 우리 저 개인 투자자들이 패닉셀을 했어요. 맞아요. 그냥 나가 떨어지면서 만세, 막 항복 이랬다고. 근데 이제 그거 안 해요. 그러니까 떨어지면 담고 떨어지면 담는 전법을 알아요. 그래서 예전에 바닥 확인하는 방법과 지금 방법이 좀 달라야 하는 거 아니냐? 저도 그게 네, 이번 시장 포인트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래서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여러분들 제발 혹시 조금 더 어려운 상황이 왔을 때 패닉셀 안 하셨으면 좋겠다. 네, 우리 네. 경주마 시청자분들은요. 그리고 맞습니다. 과거였으면 패닉셀이 나오면서 더 무너졌을 때 네. 외국인들이 걷어가는 게 있는데 글쎄요. 이제 약간 그 2020년 동학개미 운동 이후에 개인 투자자분들이 스마트해지셨어요. 글쎄 그런 것 같아요. 내가 지금 던지면은 네, 네. 이게 또 과거에 그런 아픈 경험도 있고 이러면서 버티고 있는데 근데 중요한 건 만약에 여기서 지수가 한 5% 10%더 빠지잖아요. 네. 그러면 또 생각이 또 즉흥적으로 패닉셀이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그 트리거가 안 왔으면 좋겠다라는 네.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손실 확정되는 게 진짜 무서운 거거든요. 근데 지금 상태에서는 희망이라도 있지. 근데 손실을 확정짓는 순간 더 이상은 없거든요. 그래서 무서운 거예요. 근데 만약에 이제 지금 손실을 확정하고 더 떨어지면 그때 들어가야지 못 들어가요. 맞습니다. 그 절대 못 들어갑니다. 엄두가 안 나죠, 엄두가. 근데 미국 국민들은 패닉셀 없습니까? 뭐 지금 패닉셀이 엄청 나타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뭐 기관, 뭐 개인 하나 할 거 없이 정말 전반적으로 엄청나게 지금 팔아제끼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는 항상 요즘 말씀드리는 게 이게 오를 건 반등을 할 건지 아니면 더 떨어질 건지 선제적으로 판단하시면 안 된다고 네, 말씀드리고 네,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은 그냥 행동을 자제하시는 게 네. 가장 제가 생각하는 가장 현명한 전략이 아닌가라고 네. 생각을 하고 있고 지금도 말씀드렸지만 미국의 개인분들 혹은 리테일 자금이라든지 이제 기관 자금 계속적으로 팔아 제끼고 있는데 여기서 충분히 더 팔아 제낄 우려도 있습니다. 네. 아까 말씀드렸듯이 아직 애플 혹은 마이크로소프트라든지 우량주에 대한 이제 매도세가 대규모로 나올 수도 있다라고 하는 우려도 남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엄청난 매도세를 확인한다고 해서 이게 바닥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덜 떨어진 게 더 떨어질 수 있다 이런 말씀이시죠? 네. 네. 정말 가장 안전하다라고 생각했던 것조차도 무너지면 무너지기 시작을 하면은 네. 정말 한번 이렇게 꺼질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하는 우려도 지금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오랜만에 중국 한번 가볼게요. 중국 증시가 바닥을 찍고 조금 이제 올라가는 거 아니냐, 그런 조짐이 보이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있는데 사실 왜 그러냐면 중국은 지금 고점 대비 반토막이 났는데
그 반토막에서 또 반토막이 난 상태잖아요. 종목별로 그렇죠. 예, 이쯤 되면 다시 좀 가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일단 오늘 우리 증시 반등의 또 1등 공시는 중국 증시 네. 반등인 것 같아요. 혹시 뭐 지금 항생지수 마감 지수가 나올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저희가 끝나고 나왔기 때문에 뭐 상해종합이나 네. 심천 그 증시보다는 오늘 홍콩 항생지수의 반등이 굉장히 네. 3%대 큰 반등이 나왔고요. 특히나 이제 플랫폼 인터넷 기업들이 모여 있는 항생 테크 지수는 5%대의 그런 반등이 세게 나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금 줄었네요. 네. 막판에 좀 상승세가 줄었는데 오늘 뭐 물론 이제 상하이의 봉쇄가 완화된다는 얘기 좀 이따 드리겠지만 네. 그것과 더불어서 JP모건에서요. 3월 14일 날 원래는 중국의 플랫폼 기업, 인터넷 기업들에 대한 투자 의견을 대거 하향하면서 어떤 얘기까지 했냐면 향후 6개월에서 12개월 동안 별로 투자 매력을 찾을 수 없을 것 같다라고 네. 하면서 목표가를 일찍이 낮췄는데 예. 5월 16일 어젯밤에 다시 목표가를 올렸습니다. 아, 그래요? 그러면서 다 이제 이제 좀 다시 살 때가 됐다. 매수 네. 의견으로 여러 뭐 텐센트나 알리바바, 바이두 이런 기업들의 투자 네. 의견을 상향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 홍콩장에서 이런 플랫폼 기업들의 증시를 이끌면서 하필 이 홍콩 지수가 지금 한국 증시랑 굉장히 많이 연동되고 있어요. 네. 외국인들의 투심이 반영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좀 최근에 반영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봉쇄를 푼다 뭐 이런 기사 오늘 많이 봤는데 그러면 봉쇄를 풀었으면 리오프닝 주식을 사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지금 말씀하신 플랫폼 주식을 사야 되는 거예요? 어떤 쪽이 더 빠를까요? 저가 매수를 만약에 사신다면 저가 매수로 하는 게 가장 좋지 않을까. 왜냐하면 지금 중국 증시의 종목은요. 글쎄 뭐 이게 분석이 가능할까요? 그 정도의 낙폭도 대부분 다 크고 다 얻어맞았기 때문이기는 한데 일단 제로 코로나를 푼다라고 했고 그렇게 된다면 뭐 전방위적으로 내수주가 먼저 반응할 수는 있겠다 이런 생각을 좀 드는데 뭐 조금 있다가 따로 한번 이 제로 코로나 정책에 대해서는 이야기는 하겠지만은 인플레이션도 중국이 만만치가 않거든요. 네. 그것도 또 다른 복병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저는 중국으로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네. 제가 국내에서도 늘 말씀드리지만은 에너지주가 역시 또 에너지. 중국도 마찬가지일 거다. 네. 중국도 같은 인플레를 당한다면 지금 뭐 지표야 뭐 소비자 인플레이션이 1%대라는 뭐 말도 안 되는 지금 인플레를 자랑하고는 있지만 중국이 저는 이렇게 통신 같은 걸 보면 중국도 물가 상승이 만만치가 않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오히려 더 묵직한 에너지, 좀 더 가면 인프라. 근데 인프라보다는 더 에너지 쪽을 뭐 일단은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아니 중국이 그렇더라고요. 2차 전지, 전기 자동차 뭐 이런 ETF 한 묶음, 그다음에 재생에너지 관련해서 한 묶음 이런 것들이 엄청 잘 갔어요. 그러다 지금 완전히 곤두박질 친 상태인데 그게 회복되는 속도가 더 빠르겠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전 에너지 쪽을 더 높게 에너지 보죠. 쪽을. 네, 네. 국내도 에너지 쪽 말씀을 계속 하시니까 네, 예. 어떻겠습니까? 맞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특히 태양광이라든지 전기차 쪽에 중국 그 기업들의 경쟁력이 있습니다. 네. 글로벌하게. 그렇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 그쪽을 봐야 되는 건 맞고요. 아까 말씀하셨듯이 이 리오프닝, 상해 봉쇄 완화 관련해서는 사실은 리오프닝을 보기엔 좀 이른 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네. 이게 다른 도시에 또 봉쇄가 나올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면세점주라든지 항공주들이 완전 많이 빠져 있는데 저가니까 관심은 가지되 완전히 뭐 제로 코로나 정책이 바뀐 건 아니니까 조금 네. 이른 감이 있고요. 이거를 타개하기 위해서 약간 인프라 투자를 밀어붙이고 있으니까 건설주들 주가는 최근에 견조합니다. 그것보다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투자 의견이 바뀌면서 외국인이 사주는 분위기로 인해서 플랫폼주를 좀 볼 필요는 있을 것 같고 네. 그리고 사실 상하이가 전 세계 경제에 정말 중요한 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다른 도시보다 우리가 보고 있었는데요. 네. 여기가 완화된다 그러면요. 사실 중국 기업들보다도 여기 때문에 피해를 봤던 애플, 테슬라 이 기업들의 또 관심을 볼 수 있는 포인트라는 거기 생각이 공장이 듭니다. 있죠? 그렇습니다. 사실 테슬라가 어제 또 빠졌던 거는 원래는 16일부터 상하이 공장 생산이 정상화된다고 예상을 했는데 일주일 미뤄졌어요. 그러니까 오늘부터 이번 주는 한 50%, 다음 주 월요일부터 이제 한 100% 목표로 네. 좀 미뤄지면서 빠진 거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애플도 1분기 실적이 정말 잘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왜 주가가 빠졌냐? 2분기에 상하이 봉쇄 영향으로 최대 한 80억 달러까지 매출에 손실이 있을 수 있겠다 이러면서 네. 빠졌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결국에는 애플과 테슬라가 상하이 봉쇄가 완화되는 거에 수혜 기업이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아니 미국도 분명히 중국의 영향을 받잖아요. 그리고 네, 맞습니다. 굉장히 상호작용이 심한데 네. 그죠? 예. 왜 이렇게 으르렁거리는 거예요? 미국에서 중국을 어떻게 보는 거예요? 이게 뭐 정말 웃긴 게 사이가 이제 안 좋아진 거는 분명해 보이는 것 같은데 네. 서로 엮여 있는 게 너무 많다 보니까 그러게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사이가 안 좋아지면 정말 이렇게 세게 이렇게 치고받고 해야 되는데 네. 엮여 있는 게 너무 많아서 너무 이렇게 치고받고 하지도 못하는 상황이에요. 그러지도 못해. 예.
그러다 보니까 이게 서로 스텝이 계속적으로 꼬이고 네.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아까 이제 말씀을 뭐 신재생에너지 말씀해 주셨지만 뭐 바이든 행정부를 예로 한번 들어보면요. 바이든 행정부 지금 신재생에너지 정책 엄청나게 공격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잖아요. 네. 근데 거의 상당 부분의 이제 뭐 폴리실리콘이라든지 이제 태양광 제품을 이제 중국 그리고 이제 동남아 등지에서 이제 수입을 해오고 있습니다. 사실 그쪽 지역에 기반이 없으면은 사실 미국 행정부가 생각하고 있는 그런 태양광 정책을 추진하기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러면은 이런 현실적인 상황 속에서 또 이렇게 치고받고 싸울 수가 없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뭔가 이제 정치적으로 이제 싸우고 있는 것과 이제 현실의 괴리가 굉장히 크다라고 저희는 좀 보고 있고 여기서 우리가 그냥 단순히 이런 현상을 바라볼 때 그냥 단순히 뭐 둘이 싸우고 있는데 현실적으로 어렵구나 뭐 이렇게 생각하시기보다는 만약에 이제 미국이 중국의 뭐 태양광 사업에 많이 의존을 하고 있는데 이걸 어쨌든 정치적으로 배제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장기 로드맵이 있다면은 이 장기 로드맵 속에서 좀 수혜를 볼 수 있는 그런 진영에 대해서 좀 아이디어를 한번 찾아볼 필요도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으로 뭐 한국의 태양광 체인이 뭐 후보가 될 수 있겠죠. 그래서 뭔가 지금 싸우긴 싸우되 결론을 말하자면 싸우긴 싸우되 현실적으로는 그렇게 엄청나게 치고받고 하기는 어렵다 정도로 좀 마무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니 G2 펀드인가 그거 있죠? 네네. 예? 그게 전에 굉장히 많이 올랐었어요. 맞습니다. 근데 지금 많이 떨어졌어요. 사실 미국도 떨어졌고 중국도 네. 떨어졌기 때문인데 저는 이제 미중 관계를 좀 이렇게 보고 싶어요. 이 패권 전쟁이라는 거는요. 자국의 경제가 약간 피해를 입더라도 네. 자국의 기업들이 피해를 입더라도 해야만 하는 겁니다. 네. 중국을 눌러야만 하는 거죠. 미국은 그 일정 부분 피해를 감수하고서라도. 그런데 최근에 보면요. 이게 관세 인하 얘기가 다시 나오고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자기네들 인플레 때문에 당연히 인하를 해야만 관세를 없애야만 여기가 생산 공장인데. 그렇죠. 그런 것도 있지만 그 기저에는요. 약간 으르렁대는 게 조금 완화되는 기저에는 중국이 스스로 약해지고 있는 게 저는 더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뭐 어쨌든 공동부유라든지 뭐 플랫폼 규제라든지 이런 걸로 인해서 중국의 경제가 약해지고 있고 중국의 기업들의 경쟁력이 많이 약해졌어요. 그러면서 약간 이제 약간 우리의 도전자로서는 약해지지 않았나 이런 것들을 보면서 풀어주는 게 더 크지 않을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지금 세계 경제가 증시뿐이 아니고 그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그다음에 인플레이션, 그다음에 중국 봉쇄 이렇게 갇혀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얘기할 때 전쟁이 끝나고 인플레이션 완화가 되고 그다음에 중국이 봉쇄를 풀면 그러면 이제 날라 올라간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제 중국이 봉쇄를 좀 풀겠다는 거 아니에요? 완화시키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어느 정도 3분의 1의 안 좋은 거는 해지가 되는 거니까 그러면 3분의 1만큼 올라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제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바로 그 얘기. 네. 중국의 이 경제 봉쇄 완화가 실은 체크해야 될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일단은 내용을 좀 설명을 해드리면 안 한다. 제로 코로나를 추진을 했고 네. 제로 코로나 때까지는 경제 봉쇄를 한다고 하지 않았었습니까? 네. 근데 뭐 정말인지 아닌지 우리는 확인할 수가 없지만 상하이 부시장이 나와서 네. 지금 상하이 14개 구 중에 13개 구에서 제로 코로나가 이제 이루어졌다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왜 그랬을까? 결국 중국도 이 제로 코로나를 풀고 싶은 엑시 플랜이 필요한 거예요. 뭔가 명분이 있어야 되니까. 명분이 있어야 네, 되니까 네. 제로 코로나가 됐다라고 했고요. 그러나 그 말을 했을 때 공교롭게도 어떤 지표들이 나왔나 네. 아마 어제 여러분들도 확인했을 텐데요. 중국의 4월 산업 생산 네. 또 소매 판매 박살이 났습니다. 그렇습니다. 소매 판매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11%고요. 산업 생산도 다시 마이너스 돌아서 네. 거의 3% 가까이 빠지게 되고 그러니까 공교롭게도 그 지표와 상하이 부시장이 제로 코로나를 이제 6월부터 풀겠다라는 그러니까 바꿔 생각해 보면 진짜 제로 코로나인지 아닌지는 알 수 없으나 네. 중국도 임계점에 와서 이제 경제 봉쇄를 완화하겠구나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여기서부터가 문제죠. 뭐냐? 자체적으로 호재입니다. 풀다가 이제 됐으니까. 근데 첫 번째, 이게 진짜 제로 코로나인가? 네. 예. 이게 오미크론으로 똑같다면 한번 확 늘어야 되잖아요. 네. 늘었다가 잡아야 되는 건데 중국은 이렇게 폭증이 없었잖아요. 없었어요. 그럼 만에 하나 오픈했다 폭증하면 또 제로 그렇지. 코로나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네. 바로 또 되는 하나의 문제가 있고 두 번째가 중국의 내수 경기 같은 것들이에요. 네. 지금 아까도 얘기했지만 중국도 인플레가 엄청 심한데 네. 그걸 막으려고 경제를 봉쇄했다는 이야기도 있거든요. 여기서 인플레가 중국에서 터진다? 이건 또 상당히 우리가 못했던 또 하나의 변수가 될 수 있어서 정말 제로 코로나를 풀렸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봉쇄 완화는 호재이기는 한데 뭔가 껄끄름한 석연치 않은. 석연치가 않고 진짜로 이걸 완전- 호재로 인정할 수 없는. 완전한 조건이 다 돼서 봉쇄를 푼 건 모르겠는데 지금 보니까 봉쇄 계속 해놨으니까 타격이 너무 심하니까 그냥 울며 겨자 먹기로 명분 만들어서 봉쇄를 푼 거 아니냐. 네. 그렇다면 그 밑에 뭐가 있는지를 모르겠으니까 불안하다. 이런 말씀이신데 그렇게 볼 수도 있어요. 그죠? 맞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봉쇄 완화라는 결과가 왜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냐면요. 특히 이제 상하이가 중요해요. 다른 네. 도시보다. 네. 글로벌 경제에 영향을 많이 미치기 때문인데 자, 그 어제 보셨던 그 4월의 소매 판매가 마이너스 11.1%, 산업 생산이 마이너스 2.9% 기록했는데 네. 이게 바로 제로 코로나의 청구서죠. 그래서 이렇게 해석하신 분도 있어요. 이게 그 국가통계국 공무원들의 상소문이다. 이러시면 아니되옵니다라고 해서 적나라한 이 지표가 나온 거고요. 자, 중국은요. 모든 경제 지표를 마사지할 수 있다고 우리가 합리적인 의심을 하고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지표가 나왔다는 거는 첫 번째, 정말 경기가 안 좋다. 두 번째, 정부가 인정을 했다. 그렇죠? 인정을 했으니까 이런 지표가 나온 거죠. 세 번째, 인정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인정을 했다는 거는 그에 상응한 조치가 나오는 건데요. 네. 그게 바로 일단은 앞으로 이런 제로 코로나가 과거 4월처럼 이렇게 3월처럼 이렇게 아주 강하게는 나오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좀 보시는 게 맞는 것 같고요. 그러면서 경제를 챙길 수밖에 없는 그런 일련의 이런 흐름이다라고 좀 보실 필요가 있어서 중국의 내수는 모르겠어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만 적어도 우리가 투자를 많이 하시던 애플이나 테슬라에 미치는 영향은 어쨌든 많이 줄어들었고 앞으로 또 그럴 가능성은 좀 적을 수도 있겠다. 네. 그런 좀 약간 희망적인 생각도 하고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처럼 상해에 공장을 둔 기업들은 확실히 상해 봉쇄를 하면서 타격을 받았잖아요. 네. 예. 그 뭐 대표적으로 계속 말씀해 주시지만 테슬라, 애플 같은 경우에 대표적인 거고요. 그리고 뭐 공장뿐만 아니라 어쨌든 상해 지역이 뭐 중국의 이제 소비 시장에서도 굉장히 큰 네. 영역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뭐 IT 산업을 대표해서 전체적으로 이제 소비 경기를 조금 회복시키는 데 있어서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진짜 그 기저 밑에 이제 이 코로나 상황이 실제로 어떻게 돌아가는지는 사실 알 수는 없어요. 좀 네. 불안한 부분도 굉장히 많아요. 네. 근데 어쨌든 봉쇄를 푼다는 그 액션 자체는 약간 굉장히 부정적인 환경에서 약간 이제 안도할 수 있는 그 정도 이제 룸은 주지 않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어쨌든 중국은 지금 경제 성장을 5.5% 이루겠다는 거잖아요. 근데 이 상태에서 이루어질까요, 그게? 저는 안 된다고 봅니다. 네. 예, 뭐 중국 빠오유, 빠오치 네. 못해도 7%, 못해도 6% 네. 했었는데 올해 이미 뭐 노무라 증권 같은 경우에도 4자를 보였었거든요. 네. 올해 이 봉쇄 이전에도. 네. 근데 여기에 봉쇄까지 했다라고 한다면 글쎄요, 5자는 보기가 힘든 한 해가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어서 4%대 후반 네. 이 정도를 조심스럽게 저는 예상해 볼 수가 있다라고 네. 볼 수 있는데. 그래도 중국은 특히 공산당 같은 경우에는 그게 중요하진 않죠. 11월까지 어쨌든 이 체제를 끌어가서 당대회를 통해서 시진핑 주석이 3년임을 하는 게 진짜 중요하고 그래서 저는 오히려 중국을 본다면 더 망가질 수도 있겠다. 왜냐하면 3년임을 하고 그때 경기 부양을 하는 네. 그러니까 중국에 들어갈 시점 뭐 요즘에 많은 뭐 유튜브나 이런 데서 뭐 지금이다 다음 달이다 하는데 오히려 연말기회가 훨씬 더 합리적이지 않나 중국의 진입 시점은 아니 지금 좀 부양을 해놔야 시진핑이 정권을 이렇게 다시 가져갈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어려워서야 어떻게 정권을 가져가겠어요? 근데 지금은 제로 코로나가 훨씬 더 본인의 네. 업적에서는 이제 중요하기 때문에 저는 그걸 이루는 거에 더 초점을 맞추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네. 이런 분석은 어떻게 보십니까? 저도 기본적인 토대는 제로 코로나가 바뀌지 않을 거예요. 왜 그러냐면 자 이게 좀 안타깝지만 이제 누군가의 사면임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국가의 정책이 정해지고 전 세계 경제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자 사면임을 앞두고서요. 약간 경제 지표 그 성장률 5.5는 당연히 안 되죠. 많이 나쁠 겁니다.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거는 이게 중국의 의료 체계가 열악하기 때문에 만약에 이걸 풀었다가 화장장이 부족해서 막 네. 시체가 막 이런 최악의 상황이 온다면 이거 사면이면 안 되거든요. 오죽하면 아시안 게임하고 하계 유니버시아드 연기했죠. 아시안컵은 못하겠다고 반환을 했어요. 네. 명확한 시그널을 주긴 준 겁니다. 그런데 약간 중국의 정치 구도가 이게 이 태자당, 상하이방 그리고 공청당의 약간 역학 구도가 있긴 있죠. 그러면서 약간 상하이방하고 공청당이 경제에 대한 중요성을 자꾸 강조하다 보니까 약간 이쪽을 기회를 주긴 준 것 같아요. 네. 그러나 여기가 안 됐을 때 책임은 다 이쪽이 지는 겁니다. 네. 방역이 실패해도 경제가 안 돼도 이쪽이 실패하는 거기 때문에 사면임을 위한 어떻게 보면 가장 최고의 묘수를 뒀다라는 분석을 하시는 분도 있는데 하지만
경제는 5.5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올해 그 말씀하셨던 3년이 될 때까지는 내수고 뭐고 중국 경영이 굉장히 안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네. 시장의 바닥은 그 전에 나와요. 네. 그 전에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때까지 뭐 시장이 굉장히 나빠질 거라고 보는 건 아니지만 네. 경기는 안 좋을 것 같습니다. 중국 주식을 얘기할 때 중국 주식이 고점 대비 반의 반토막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바닥인 것 같은데도 못 들어가겠다 하는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그 지표를 믿을 수가 없다 이래요. 그 미국장에서 보기에도 네. 중국의 그런 각종 지표들 네. 이런 거는 믿기가 좀 힘든 건가요? 예, 사실 그거는 뭐 미국 장뿐만 아니라 이제 전 세계 사람들이 봤을 때 좀 믿기 쉽지 않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아까 이제 장 지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마사지를 이제 충분히 할 수 있는 만든다 이거죠 지금 예, 만들 수 마사지라는 있는 건. 전체 이제 헤드라인 숫자를 만들 수 있는 그런 능력도 있는 것 같고 네. 그렇게 해왔던 것도 좀 제가 봤을 때는 좀 합리적인 의심을 충분히 해볼 만합니다. 네. 근데 이제 제가 그 생각하는 거는 만들어 이렇게 저희가 보고 있는 지수를 믿을 수 있고 믿을 수 없고 이것도 중요하지만 네. 실제로 지금 찍히고 있는 숫자 자체가 딱 보면은 뭐 인프라 투자를 정부 투자를 늘려가지고 이걸 좀 올리려고 하더라도 이게 약발이 안 먹히는 숫자가 나오기도 하고 그리고 의외로 저는 이런 생각도 해보는데 이게 우리가 코로나 락다운 때문에 중국의 이런 매크로 지표가 안 좋고 중국 경제가 안 좋다.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하면 안 될 것 같고요. 코로나가 없었더라도 실제로 소비가 굉장히 안 좋았을 가능성이 되게 높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런 코로나에 약간 가려져 있지만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는 그 코로나 이전에 실제로 중국의 지금 소비 시장, 뭐 경기가 어떤지 이 부분을 조금 더 면밀히 한번 체크를 해보는 게 코로나 락다운 이후에 우리의 대응에 있어서 더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중국은 이제 봉쇄를 푸는 쪽으로 가겠다고 하는 것이고 네. 6월 1일 이후에는 좀 상당 부분 풀릴 것 같은데 네. 그렇다면 중국 정부에서 그동안 억눌려왔던 국민들을 위해서 뭔가 부양책을 쓰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 부양책이 소비 진작으로 일어나게 되는 거고 그렇다면 내수 경기가 좀 활성화되면서 조금 붐이 일거나 이렇게 읽히지는 않습니까? 저는 중국 내수주는 아직 아니라고 보는 게요. 계속 말씀드리지만은 인플레가 진짜 봉쇄가 없었고요. 진짜 나올 만한 나라 1위는 저는 중국이라고 봅니다. 미국이 8%지만 진짜 실력 대결이라는 표현이 좀 그렇지만 진짜 돌아갔었다면 중국의 인플레는 걷잡을 수 없었을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에 경제 봉쇄를 한 데는 제로 코로나라는 뭐 인민의 안정을 위해서도 있겠지만 시진핑 주석 입장에서는 경제 성장, 주식 그런 거보다 물가 잡는 게 훨씬 더 급선무였고요. 본인의 3년을 위해서. 어쨌든 봉쇄해서 집 밖에 못 나가게 하니까 물가가 잡혔잖아요. 지금 풀어준다고는 하는데 이걸 풀어줬어요. 근데 인플레가 그 다음에 튀어오른다? 뭔 저는 이유를 들어서 또 막을 거라고 보고요. 그거에는 물가 잡는 데는 사활을 걸지 않을까, 시진핑 주석이. 그렇기 때문에 경기를 살린다? 저는 그게 말로는 살리겠지만 실제로 다가오는 그 두려움 때문에 진정성은 굉장히 떨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G2 중에 한 축인 중국, 뭐 세 분 다 좋게 안 보시는 것 같고, 근데 또 다른 더 큰 축, 미국. 근데 아까도 잠깐 얘기했지만 경기 침체에 빠질 수 있다. 이런 우려의 목소리가 여기저기서 들리고 있어요. 이건 무서운 얘기거든요. 네. 이미 경기 침체를 우려할 만한 현상들이 여기저기서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지금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충분히 경기 침체를 1년 후면은 겪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극단적인 분들은 올해 하반기부터 나올 수도 있다라고 얘기하긴 하거든요. 논리는 그냥 간단하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인플레이션입니다. 그러니까 인플레이션 때문에 가처분 소득, 실질 소득이 떨어지고 있는 거예요. 내가 뭐 똑같은 월급을 받더라도 물가가 너무 비싸지다 보니까 소비가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소비가 안 되다 보니까 이제 기업들 입장에서는 투자를 줄일 수밖에 없는 거고 이러한 좀 악순환 고리가 지금 약간 처음 좀 나타나기 시작하는 지금 구간이거든요. 어제 네. 뭐 엠파이어 스테이트 뭐 지수 같은 경우도 그렇게 나왔고요. 근데 이런 시그널들이 하나하나씩 확인이 되면서 최근 들어서 굉장히 미국 시장을 압박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아니 G2에서 양쪽 다 경기가 침체되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일단 미국은 아직은 경기가 나쁘진 않습니다. 그걸 제가 항상 강조드리는데요. 근데 버냉키가 걱정하는 게 이거예요. 어제 얘기를 잘 들어보시면요. 자, 그 경기가요. 둔화되겠죠. 근데 경기만 둔화되고 물가가 별로 높지 않으면 경기를 부양할 수 있습니다. 근데 자, 경기는 괜찮은데 물가가 높으면 긴축을 해서 물가를 잡을 수 있어요.
그걸 이도저도 못하는 걸 스태그플레이션이라고 하죠. 네. 그래서 버냉키도 어제 얘기를 잘 들어보면요. 경기가 약간 둔화되는 구간과 물가가 아직 떨어지지 않는 구간이 살짝 겹칠 수 있다는 얘기를 했는데 뉴스의 헤드라인은 그걸 스태그플레이션이 온다라고 잡은 것 같아요. 네. 살짝 겹칠 수 있습니다. 그 구간이 되게 힘들 수 있고요. 그런데 버냉키가 한 얘기 중에 정말 중요한 거는 7, 80년대랑 다르다는 얘기를 했거든요. 왜 그러냐면 우리는 그때에서 많은 것을 배웠다라고 하는데요. 자, 7, 80년대랑 지금을 좀 비교를 해드리면요. 자, 폴 볼커가 79년 8월에 취임을 했습니다. 네. 그때부터 강하게 금리를 올리면서 긴축을 했죠. 그런데 미국의 인플레이션은요, 73년에 오일 쇼크부터 시작이 됐어요. 물론 살짝 잡히는 듯 하다가 79년에 2차 오일 쇼크가 있습니다만 73년부터 시작된 물가 상승을 방치했었어요. 네. 실제 주가도 그때 빠졌습니다. 그래서 이게 6년 정도의 방치된 물가 상승을 폴 볼커가 와서 잡으려니까 어떻게 됩니까? 극약 처방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서 잡은 물가인데 지금은 늦었다 하지만 그래도 그때에 비해서는 그렇게 늦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때보다 연준이 잘할 것이다라는 믿음을 좀 갖고 있을 필요는 있겠다. 그때랑 정말 달라요. 그게 6년간 방치된 물가였거든요. 그 차이는 좀 아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한마디 한마디가 대중에게 큰 영향을 미치는 뭐 버냉키라든지 빌 게이츠도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거기다 또 골드만삭스나 모건 스탠리의 또 지표 얘기 이런 것도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잖아요. 이런 것들이 전부 경기 침체를 얘기하니까 일반 대중들은 얼어붙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죠. 하고 경기 침체도 스태그플레이션식 경기 침체입니다. 그러니까 인플레는 안 떨어지는 거고요. 금리를 아무리 올려도요. 지금 나오는 인플레는 복합 인플레입니다. 뭐 수요야 기대 인플레야 꺾을 수는 있겠지만은 이상 기후를 금리 올려서 막을 수가 있나요? 뭐 전쟁 금리 올린다고 뭐 러시아가 항복하나요? 이런 부분들이 정말로 인플레를 잡기 어렵게 하기 때문에 더 막막한 건데 이런 문제는 하나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이제 6월을 좀 하나의 기점으로 좀 보고 있는데 6월에 우리가 말로만 이야기만 하던 이제 QT가 실시가 되지 않습니까? 그때 시장 반응이 어떨까? QT를 흡수할 수 있을 정도로 미국 경제가 저는 6, 7월에 탄탄하다면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게 기후였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반면에 6월에 QT가 이제 본격 시작이 됐을 때 또 와장창 무너진다든가 그런 모습들이 보였었다면 이번에는 좀 답이 없는 게 경기 부양이 안 되죠. 지금 인플레 때문에. 그래서 오늘 바닥 얘기로 시작을 했었는데 저는 6월이 시간적으로는 6월을 또 볼 수밖에 없다. 여기서는 그런 말씀도 함께. 자, 여기서 예언 한번 들어갑시다. 6, 7월 견딥니까 무너집니까? 뭐 좀 더 공부해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직 6월이 안 되니까 다음 주쯤에 예언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이렇게 되는 경우에는 세계 경제가 다 무너지는 거잖아요. 극단적으로 얘기하면은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건데 그렇게 된다라고 확정을 짓는 건 아니고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복합적인 인플레이션입니다. 이걸 어떻게 풀어나가야 될지 진짜 연준도 알 수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예전 같은 경우는 이렇게 경기 침체 둔화 우려가 생기면은 뭐 이제 긴축했던 그 스탠스를 이제 연준이 약간씩 완화해 나가면서 이제 뭐 경기를 살린다거나 이제 시장을 이제 다시 살린다거나 그런 액션을 취할 수 있었는데 지금은 사실 저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연준이 어떤 액션을 취할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시장은 파월을 못 믿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예, 지금 일체히 모두가 못 믿고 있는 분위기가 그죠? 최근에 형성되고 있어서 그러다 보니까 이럴 때는 진짜 조심하셔야 됩니다. 예, 이럴 때는 사실 뭐 그렇게 경고망동하실 필요 없죠. 제가 계속적으로 강조드리지만 이럴 때는 뭔가 예측한다라는 거는 너무 좀 뭐라 해야 약간 좀 자기 자신을 너무 믿는 그런 액션이 아닌가라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러면 시장에서 파월을 믿고 있는 사람은 버핏밖에 없는 거예요? 버핏은 지금 뭐 사잖아요. 지금 또 샀잖아요. 안 믿으니까. 예, 그런 거 아니에요? 정확합니다. 안 믿으니까? 네. 아니 더 떨어질 것 같으면 지금 사는 게 아니잖아요. 그들이 사는 버핏이 사는 종목이라든지 섹터를 한번 보시면요. 예를 들어서 이제 오일앤가스, 에너지주, 전통 에너지주, 그리고 애플을 굉장히 좋아하시긴 하지만 IT 산업에서 가장 안정적인 주식입니다. 가장 안전한 HP는? HP도 굉장히 재미없는 주식이에요. 그러나 따박따박 돈을 벌어주고 캐시플로우가 나오는 주식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주식만 내가 깔아놓고 있겠다라고 하는 그런 기저가 있는 겁니다. 안 할 수는 없고. 예. 그래서 저는 버핏이 자꾸 사니까 예. 이 사람은 파월을 믿는구나. 오히려 이렇게 이제-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고 예.
네. 오히려 인플레이션이 쉽게 잡히지 않겠구나라는 그런 전제 하에서 하는 액션이 네. 보여서 이 부분이 이제 법인 역시도 조금 이렇게 낙관론적으로만 보고 있지는 않구나라는 그럼 생각이 지금 이런 얘기대로라면 서학개미들이 담아놓고 있는 기술주, 혁신주들 네. 정리해야겠네요. 아 근데 이게 몇 가지 사실 그렇게 극단적으로 보시면 정리를 해야 되는데 어쨌든 미국 주식이나 미국 경제를 이제 이끄는 거는 그런 네. 기술주들입니다. 이제 네. 중장기적으로 놓고 보시면은 굉장히 좋은 수익을 충분히 거둘 수 있다라고 저는 강한 믿음을 여전히 가지고 있고 네.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이렇게 경기가 어렵고 이렇게 세상이 이렇게 혼탁해지는 그런 구간이 사실 단기적으로 1, 2년 정도는 지나갈 수 있거든요. 근데 항상 이렇게 어려운 구간이 지나고 나면은 새로운 혁신 산업이 탄생하기 마련입니다.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2000년대 후반에 이제 리먼 사태를 맞고 뭐 2010년 초반에 이제 그 유럽의 재정 위기를 맞고 나서 미국의 IT 산업을 한번 살펴보면 어떤 섹터가 가장 이렇게 핫하게 날아갔냐면요. 클라우드 네. 산업이 엄청나게 떴어요. 네. 에드테크라든지. 네. 그러니까 기업들이 비용을 줄여야 되는 압박을 받으면서 그런 비용을 줄이는 그런 혁신 솔루션을 내주는 그런 기업, 회사들이 엄청나게 성장을 했거든요. 지금 그런 기업들을 좀 미리 공부를 해놓고 미리 좀 점 찍어놓고 뭐 조금 이렇게 빠지는 걸 좀 참을 수 있는 감내할 수 있으시다면은 조금 선제적으로 투자를 해 두실 필요도 있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너무 좀 그렇게 좀 극단적으로 눈앞에 보이는 이런 상황만 놓고 내가 당장 어려우니까 팔아야지, 당장 뭐 좋을 것 같으니까 사야지 이렇게 하시면 약간 스텝이 꼬이는 경우도 있기 네. 때문에 이럴 때일수록 저는 좀 조심하셔야 되는데. 중장기적으로 제가 좀 버틸 뭐 자금이라든지 여력이 계신다고 한다면은 오히려 이제 좀 싸게 살 수 있는 좋은 기회로 좀 삼을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싸게 살 수 있는 좋은 기회가 길어지니까 예, 이게 완전 진 빠진단 말이에요. 예, 전에는 훅 했으니까 네. 그때는 돈이 좀 있으니까 넣었는데 지금은 이렇게 질질질질 샜잖아요. 그러니까 이 셀 때마다 돈을 좀 넣었더니 돈이 없어. 근데 더 떨어져요.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네. 그 세는 구간을 너무 괴로워하시면은 지금은 아무것도 안 하시는 게 나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예. 그 하루하루 이제 주가 수익률을 보면서 너무 네. 괴롭고 이게 언제까지 빠질까라고 스트레스를 너무 받으시면은 일상생활도 잘 안 되시고요, 솔직히 맞아요, 말씀드려서요. 맞아요. 그러니까 지금이 뭐 바닥일 수도 있고 뭐 조금 더 빠질 수도 있고 뭐 알 수는 없습니다. 네. 근데 저는 이거는 좀 이렇게 주식 투자의 관점이라기보다는 그냥 지금처럼 어려운 환경 속에서는 어찌 보면 내 일상생활을 망쳐가면서까지 투자할 필요는 없다. 그럴 때 투자를 하면 오히려 수익률도 안 좋더라고요. 거기에 너무 보통 집착하게 대부분. 되는 건데, 네. 근데 내 주머니에 있는 돈이 어느 날 가치가 반토막으로 추락했다면요, 네. 정말 일상생활하기 힘들거든요. 맞습니다. 예. 그래 보신 적 없죠? 반토막 나보신 적 없죠? 뭐 저는 뭐 없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네. 아 힘들어요. 근데 자 다른 얘기해서 그 왜 넷플릭스로 요번에 피해 본 분들도 많고, 근데 월트 디즈니는 왜 이래요? 월트 디즈니는 실적 괜찮지 않았어요? 디즈니 실적 괜찮았어요. 네. 이거 물론 이제 예상치를 하회하긴 했습니다만 디즈니도 사실 주가가 고점에서 지금 반토막 네. 난 상황인데요. 이 월트 디즈니라는 기업이 참 아이러니합니다. 왜냐하면 언택트와 리오프닝을 동시에 갖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실적을 좀 보면 우리가 그 넷플릭스가 이제 망가진 게 가입자가 감소를 했어요, 1분기에. 네, 네. 근데 디즈니 플러스는 한 790만 명 증가를 했습니다. 네. 그 예상보다 200만 명 이상 증가를 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1억 3,770만 명이 됐고요. 네. 디즈니 플러스가. 그리고 ESPN 플러스랑 훌루를 합치면 2억 560만 명이에요. 네. 그래서 넷플릭스 2억 2,200만 명을 거의 따라잡았습니다. 물론 세 개를 합산이긴 하지만. 디즈니라는 기업이요, 4개의 축이 있습니다. 크게 보시면요. 일단 우리가 지금 관심이 있는 디즈니 플러스, 그리고 사업부가 있고요. 여러분들 그 어벤져스 시리즈 좋아하시죠? 아, 예. 마블, 예. 그리고 픽사, 루카스, 디즈니 이런 영화를 만드는 영화 사업부가 있습니다. 이거 리오프닝하고 굉장히 관계 있어요. 그리고 TV 채널이 있어요. 미국의 ABC, 그리고 내셔널 지오그래픽, ESPN 이런, 그리고 뭐 폭스 이런 예. 채널이 있고요. 그다음에 테마파크가 있습니다. 아 테마파크가 이 역시 굉장히 리오프닝이랑 관계가 있죠. 요번에 실적 발표를 보니까요, 이 테마파크가 디즈니 1분기 매출의 3분의 1, 이익의 절반을 차지했어요. 네. 여기가 완전 적자였거든요. 네. 왜냐면 셧다운을 했으니까. 그런데요, 이 1분기 실적이 물론 이제 2분기 들어서
상해 디즈니 있습니다. 네. 이게 지금 완전히 멈춰 있고 홍콩이 멈췄다가 이제 좀 부분 개장을 했거든요. 네. 이런 것들이 이제 완전히 다시 오픈이 되면 완전체가 되면은 분명히 달라질 수 있고요. 미국에 계신 분들 아마 아실 거예요. 디즈니의 티켓이 매진입니다. 매진. 평일도. 그리고 가서 평소에 쓰던 거보다 40%를 더 쓴대요. 네. 그게 완전 리오프닝이죠. 그래서 테마파크가 터지고 있고 디즈니 플러스 성장 계속 하고 있고 이제 영화도 볼 거 아닙니까? 사람들이. 네. 영화 그리고 TV 채널 이런 것들이 맞물려 가면은 분명히 글쎄요. 지금 포워드 PER 1년 이제 PER 한 25배 정도 받고 있는데 실적은 분명히 더 좋아질 겁니다. 네. 그러나 어쨌든 약간 이 OTT 사업부가 넷플릭스랑 엮이면서 빠진 게 있어서 분명히 앞으로는 기대되는 부분이 있다. 네. 이렇게 좀 정리를 하고 싶어요. 그럼 디즈니하고 넷플릭스하고 둘 중에 뭐 하나 사야 되면 뭐 사는 게 좋을까요? 저는 지금 둘 다 아니라고 말씀드리고 그래요? 있고요. 일단 디즈니의 리스크 요인이 하나 최근에 부각된 게 있는데 그거 한번 좀 짧게 말씀드릴게요. 디즈니는 말씀하신 것처럼 리오프닝의 대표적인 수혜주고요. 실적이 굉장히 좋아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데 디즈니가 지금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냐면요. 혹시 그러니까 플로리다에 있는 디즈니 월드가 플로리다 땅이 아닌 거 아시나요? 그럼 어디 당? 예. 이게 약간 테크니컬한 문제인데 네. 디즈니 자치구입니다. 네. 디즈니 자치구예요. 자치구입니다. 그게 50년 전에 플로리다가 이제 디즈니 월드를 유치하기 위해서 너가 점령을 해라. 약간 점령이라는 거가 좀 거기 웃기긴 그럼 한데 미키마우스하고 미니마우스 땅이에요, 거기가? 뭐 그렇죠. 네. 그들의 땅인데 그러다 보니까 그 지역이 그 디즈니 월드는 디즈니 그 회사가 뭐 극단적으로 세금도 거둘 수도 있는 거고요. 거기 그런 인프라를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다 운영할 수 재밌네. 있는 거예요. 네. 네. 그러니까 그 플로리다 주의 간섭을 약간 덜 받아왔었고 어찌 보면 조세적인 측면에서 굉장히 베네핏이 컸었어요. 그래요. 근데 그게 최근에 이게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냐면요. 플로리다 주가 이 디즈니의 이 자치구를 내년에 뺏으려고 합니다. 그래요? 예, 지금 정치적인 이슈가 하나 꺼였어요. 그러니까 플로리다는 이제 공화당이 지배하고 있는 굉장히 보수적인 지역이라고도 알려져 있는데 공화당이 그 플로리다 그 주 내에서 성소수자 교육에 대한 굉장히 공화당스러운 법안을 냈는데 뭐 돈세이 게이라고 하는 법안인데 그걸 디즈니 직원들이나 그 임직원들이 굉장히 세게 반대를 했어요. 예. 그러니까 약간 괘씸죄라고 느낌의 약간 그런 액션으로서 예. 플로리다 주가 내년에 디즈니 자치구를 그렇구나. 박탈하겠다. 그러면 이제 디즈니 월드는 플로리다 주의 눈치를 엄청나게 봐가면서 비용이 엄청나게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 세금 늘어나고. 디즈니가 또 그런 예. 속사정이 있었네요. 이 법안이 상원을 통과를 했고요. 예. 네, 플로리다 상원을 통과했고 이게 어떻게 처리가 되느냐에 따라서 이제 디즈니의 향후 전망이 약간 좀 달라질 수도 있다. 이게 최근에 이제 미국에서 디즈니를 볼 때 좀 주목하고 있는 포인트. 디즈니 얘기 깊숙하게 들어봤고 시간이 없어서 예. 넷플릭스 짤막하게. 저도 뭐 안 건드립니다. 아니다. 네, 네. 네, 아니다. 자, 왜냐하면 디즈니- 짧게 투자를 못 할 겁니다. 못한다. 예, 컨텐츠 투자를 넷플릭스가 힘들 겁니다. 자, 디즈니하고 넷플릭스는 아직 아니랍니다. 예. 우리 경주마가 시작되고요. 진짜 막 웃으면서 막 투자자 여러분 오늘도 신나지 않으십니까? 우리 정신 알았습니다. 미국 주식 아주 잘 되네요. 오, 중국 좋아요. 이런 얘기 하고 싶은데 한 번도 그런 얘기를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도 저희는 희망을 놓지 않습니다. 언젠가는 그런 얘기 하면서 옛날에 우리 힘들었었잖아요. 이런 얘기 할 때가 오지 않겠습니까? 자, 경주마 그때까지도 열심히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내일 뵙겠습니다. 성투하십시오.